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 밈처럼 번지고 있는 놀이가 하나 있는데요. 부모님에게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반응을 SNS에 올리는 거죠.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주인공이 자고 일어났더니 흉측한 벌레가 되어있던 내용에서 착안을 한 건데 감동적인 답변들 많습니다. 너인 줄 알면 바퀴벌레라도 사랑하겠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케이지를 만들어줄게. 엄마 바퀴벌레가 돼야지. 늘 가슴에 붙여서 다니겠다. 자식이 바퀴벌레가 아니라 더한 모습이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기도 하겠고요. 오늘 저도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시장 재임 시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복 전 광양시장. 첫 재판이 어제 오후에 순천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정 전 시장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반박이 나오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일찌감치 예고되고 있어요. 네,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9년 10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복 전 광양시장의 재판이 어제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정현복 전 시장은 이 재임 시절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이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A씨의 명의로 땅 1084제곱미터를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부인이 구입한 토지가 도로 개설이 될 경우 지가 상승에 이익을 얻거나 장기 미집행 도로가 해제될 경우 광양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이는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전 시장 측이 농업 경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9년 9월 광양시 진월면사무소에 허위 농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했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지를 본인 노동용으로 경영하겠다는 허위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재판부에 기소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사유에 대해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기소 내용이 공소 사실과 무관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된 증거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예, 정현복 전 시장이 재판에서 검찰 기소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어제 열린 재판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심리하는 절차로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혐의 등에 대한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정현복 전 시장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앞으로 추가로 재개될 재판에서 검찰과의 한판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정 전 시장의 첫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은 이 검찰이 기소한 토지 취득과 농지법 위반 여부인데 변호인 측은 이 검찰이 주장하는 도로 건설 계획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지만 10수년 전부터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고 이미 시장 공약사항에 포함되었고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 업무상 비밀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이 도로 건설이 신규 사업이라면 비밀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점선으로 돼 있던 것을 실선으로 보고한 수준에 불과하고 도로 구간이 호남 정맥을 통과해 재검토를 요청했고 현재까지 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 전 시장 측은 정 전 시장이 토지 취득 후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실제 농지를 이용하면서 농사 지을 의사가 있었고 비료 구입 등의 자료도 확보된 상태라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예, 앞으로 열리게 될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재판부에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재판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재판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정 전 시장 변호인 측의 반박 입장이 재판부에 주로 전달됐습니다. 검찰이 변호인단의 반박 입장을 유죄로 입증할 증거 자료를 얼마나 재판부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1차 재판에서 정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포함돼 있던 광양읍내 도로 개설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를 기소 내용에서 제외했고, 이 광양시 승진 인사 청탁이나 뇌물, 각종 용역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도 정식 기소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1차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는 취지이고,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에는 이 검찰의 반박과 증거 신청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변호인 측과의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일정을 5월 23일 오후 2시로 확정 공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죠. 정원수와 묘목 유통회사로 순천시가 대주주인 순천만 가든마켓 운영 9개월 만에 5억 1천만 원의 단기 손실을 냈습니다. 시민 주주 형태로 사업에 참여를 한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와 순천 시민들의 시민 주주 참여 형태로 지난해 3월 순천시 연양뜰에 개장한 순천만 가든마켓, 개장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5억 1천만 원 정도의 순손실로 인해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면서 사업에 시민 주주 형태로 참여한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순천만 가든마켓은 개장 1년여 만에 제2기 주주총회를 갖고 감사 보고서와 2022년도 사업실적 보고, 2023년 사업계획, 또 8명의 신임 이사 선임권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 제출된 감사 보고서에 2022년 3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이 가든마켓 운영 실적이 단기 순손실 5억 985만 원이 발생했고, 앞으로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사업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주총회에 제출된 감사 보고서에는 순천만 가든마켓의 매월 평균 수입이 2,832만 원인데 지출이 무려 9천만 원으로 고정비를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손실은 가든마켓의 주인이 없는 데다 대표이사도 비상근으로 기종한 정관상의 문제, 또 직원들의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며 가든마켓의 시스템 부재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예, 한 달에 적자가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없는 회사이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회사, 영업시작 1년 만에 자본 잠식 상황에 빠진 가든마켓, 획기적인 경영 개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겠습니다. 네, 주주총회에 제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순천만 가든마켓은 출자 출연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수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순천시를 대상으로도 일주일 단위의 보고가 있고 지도 점검을 받게 돼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고, 일부 이사들의 과도한 간섭 등이 얽혀 임직원들의 잦은 퇴사도 경영 부진의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시민 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 주주들은 개장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무려 5억 원의 손실을 낸 현재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가든마켓이 순천 시민들의 출자금이 절반가량 들어간 시민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개점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자본금 잠식 상태에 빠진 순천만 가든마켓, 현재 대표이사가 사임한 상태고 차기 대표이사 선임이나 사임을 표명한 일부 이사들의 선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뭔가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출자금 전부를 다 소진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순천시가 가든마켓 회생을 위해서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죠. 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순천만 가든마켓을 회생시키기 위해 순천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맞아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순천만 가든마켓 일원에서 정원산업 기업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바로 옆에 있는 이 순천만 가든마켓 입지를 살려 가든마켓 실외 부스에 정원산업 기업 홍보관을 유치해 정원식물이나 정원시설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기업 홍보관 신규 입점을 통해 박람회장 관람객들의 동선을 순천만 가든마켓으로 유도해 정원산업이나 초화나 화해,
또 정원 자재 등의 매출을 올려 가든마켓의 부흥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천시의 이번 응급 처방이 가든마켓 회생의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순천만 이 국제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함께 지켜봐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여쭤볼까요? 근황? 요즘은 되게 물론 이제 막 산불이 나고 막 이래서 이제 좀 나라가 뒤숭숭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보는 또 즐거움이 또 있어요. 또 한편으로 봄꽃들이 이제 만발해서 네. 그래서 그냥 차 타고 이동할 때나 그냥 걸을 때 그런 거 보는 또 소소한 재미를 요즘 꽃이 좀 느끼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또 벚꽃은 많이 떨어졌지만 철쭉이라든지 아. 또 이런 꽃들이 또 알록달록 또 주변에 있더라고요. 예. 따로 어딜 가지 않더라도. 네. 오늘은 그래서 좀 철쭉 스타일의 약간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은, 약간 진달래 같은.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분홍색을 좋아합니다. 아니 갑자기 꽃의 비유를 하시니까 굉장히 어떤 그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럴까요? 예. 왜요? 도대체 왜요? 어떤 왜요? 포인트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시는 거죠? 거기까지 마시죠. 뭐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십니까? 네. 정말 좀 피곤하네요. 네. 그래도 또 평소에 사이가 좋으시면서 또 이게 괜히 그러시는 거죠, 뭐. 또 황사가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네, 요즘 바람이 많이 부니까 결론이 좀 이상하지만 산불 안 나게 다들 좀 조심하시죠. 불 안 나게. 그러니까요. 아, 정말 네.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화제의 판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판결에 이번 주는 주목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 기사를 좀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벌금이 이제 너무 크게 나왔다. 법이 정하고 있는 벌금보다 크게 나왔다. 그래서 비상상고를 대법원에서 인용했다. 뭐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 좀 몇 개 떴었는데 네. 여기 이제 뭐 비상상고가 뭔지 좀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판결을 좀 가져왔는데 비상 상황에 상고를 하는 건가요?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비상 그리고 상고 합쳐서 비상 상고 아니면 아닙니까? 비상한 상고라고 해야 되는 건지. 예. 뭐.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아니 됩니까? 진짜 몰라서 여쭤본 거였어요. 예, 그 형사소송 절차에만 그 특별하게 있는 뭐 비상적인 비상 구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대법원만이 심판한다. 이런 점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판결이 사실 확정되면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을 할 때 적용됐던 법률을 제대로 그러니까 판결이 적용을 못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바로 잡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재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재심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가끔 법원이라든지 뭐 이런 법원들이 다 관할이 될 수가 있고 피고인이나 검사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비상상고라는 것은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이 법률 적용을 잘못했네? 라는 게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만 할 수 있다라는 데 좀 큰 의의가 있고 그러니까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판결을 내릴 때 그 법률을 적용을 하고 그때 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당연히 좀 그 거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결이 확정됐다라는 거는 뭐 1심, 2심 다 끝나고 저기 항소를 안 해가지고 완전히 확정됐다는 의미인데 그거를 양쪽 다 발견 못해서 그냥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하여튼 이번에도 좀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중 알코올 농도 0.099%가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벌금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법 규정에 따르면 벌금의 상한선이 1,000만 원인데 판결이 1,2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이 나와서 이게 법률을 명확하게 잘못 적용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로잡고자 해서 이번에 또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법원에서도 이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걸 이렇게 바로잡는 절차도 있다.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특별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로 넘어오죠. 지난 5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정자교라는 다리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사망 1명, 중상 1명이 발생했습니다. 다리 위에 보행로를 그냥 걷고 있던 너무나 일상이었는데 그 평범한 일상이 재앙이 되어버린 거죠. 뭐 이 다리뿐 아니라 이 동네 또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리가 좀 부실하게 보인다라고 하면서 통행이 또 통제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되는 첫 번째 지자체장이 나올 것이냐 관심이 또한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적용이 되고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장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어이 피자 사장, 이리 좀 와봐. 뭘 그리 열심히 해. 요즘 통 장사도 안 되고 죽겠구만. 봐봐, 이 쇼핑몰 전체가 텅텅 비어버렸잖아. 아유, 어쩌겠어.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손님이라도 한 명 오면 어쩌려고. 저 옆에 죽집은 아예 죽쓰고 있더라고. 그니까 말이야, IMF 때보다 더 힘들란께. 진짜 그 말이 맞아. 글쎄 나는 어제 손님 한 팀 받았다니까. 그때 피자집에 요란하게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여보세요? 네네. 어제 오신 손님이신데 저희 집에서 피자를 드시고 배가 아프셔서 지금 병원이시라고요? 뭐라고요? 큰 병원요? 아니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 큰 병원까지 가신 거예요? 네? 식중독이요? 아유 저희 나쁜 재료 쓴 적이 없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뭐요? 이거 이 집 피자 먹고 식중독에 걸린 거요? 그러면 죽으라 하는구만. 손님 한 팀 받은 게 식중독까지 걸렸다고? 아니 별일이 없어야 될 건데. 아니 근데 큰 병원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그게 전화 준 사람은 아빠인데 아기가 식중독 증세가 심각해서 의식까지 없다는데. 그래서 큰 병원까지 가야 한다는데 이거 어쩌냐. 이거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내가 어디서 보니까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음식점 임대인도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던데. 뭐 쇼핑몰 사장까지 처벌받는 거 아니야? 아니 일이 점점 커지네. 네. 뭘 또 이렇게 잘못 드셨길래 예. 큰 병원까지 간다고 하는 피자를 또 먹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 네.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폭넓게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개념일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관련된 내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100.3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이어드리고 있고요.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 쇼핑몰에 입점한 피자집 사장님이 이제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 하고 있던 통에 최근에 먹었던 피자 한 팀을 받았는데 그 한 팀의 피자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빠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아이가 큰 병원에 가 있다, 의식까지 없다, 이런 사례였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통행로 붕괴 사건 때문에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라는 뉴스 앞서 전해드렸는데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좀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개념 정리 좀 해주실까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는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재해는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있고요. 예. 중대시민재해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저희가 그동안에도 많이 다뤘고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규정이고 이제 오늘 주제로 나눠볼 이야기가 중대시민재해 아니겠습니까? 중대시민재해는 정확한 이제 정의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특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 말고도 뭐 공중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 또는 아니면 공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뭐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어떤 재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한 것이고 그것과는 또 별도로
뭐 어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뭐 이제 원료 또는 제조물 특정한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조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개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정한 요건이 좀 있는데요. 이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이렇게 각각 한 3가지 경우를 이제 충족하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이른바 중대 시민 재해라고 이제 규정을 해서 이제 뭐 관련자들이나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라는 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중대라는 말은 말씀하신 그 사망자 1명 이상 그리고 네.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 요거 정도가 이제 중대한 피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네, 거겠군요. 그러니까 그 3가지요. 그 세 사망자 가지. 1명 이상, 예. 그다음에 2개월 이상의 부상자 치료가 10명 이상, 그다음에 이제 3개월 이상의 질병자 10명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법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중대한 피해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대라는 말이 붙은 것 자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중대한 피해가 수반된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뭐 건물이 붕괴됐다라든지 뭐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 변호사님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곧 있으면 또 이제 구주기가 되는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네, 이런 사고들이 전부 다 이제 속할 것 같은데 네. 다른 사례 같은 것들이 또 있을까요? 당연히 속하고요. 사실은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계기라든지 만들어진 이유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주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슈가 됐던 것들도 많았지만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다라고 아예 제정 이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군요. 아예 명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거 이외에도 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물론 이제 법 시행 전이었으니까 이 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수대교 붕괴 사고라든지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중대 시민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경기 성남 분당 정자교가 무너진 거 네. 이거 역시 중대 시민재해로 볼 수가 있습니까? 1명 이상이 이제 맞습니다. 맞습니까? 우선은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예. 이 그 해당 그 교량이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중대 시민재해로 보고 이걸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인정이 된다면 지금 이제 지자체 관할 지자체 경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성남시장에 대한 처벌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책임자라는 것을 그 산업재해는 좀 명확한데 뭐 원천까지 이제 올라간다라는 뭐 이야기들 최근에 또 뭐 1호 판결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또 이야기를 또 전해드렸었는데 이 중대 시민재해는 그럼 지자체장은 무조건 처벌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 굳이 나누지 마시고요. 예. 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보면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아니면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말고도 경영 책임자. 자꾸 제가 왜 사업주랑 경영 책임자를 그 논하냐면 그 처벌 조항이라든지 의무가 부여된 조항을 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이라고 이제 다 조항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는 그럼 또 무엇이냐? 그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경영 책임자의 이런 규정도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뭐 공공기관의 장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시설물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면 그것에 대한 경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기소는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뭐 기소됐다고 해서 모두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엄청나게 되돌릴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건 맞는데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이제 관할 지자체장의 책임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예견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못한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모든 어떤 가능한 조치를 했어도 예견할 수 없었다, 마치 자연재해처럼 그런 경우에까지는 책임을 이제 물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근데 우선은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중대 시민재해 뭐 제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언론에서 보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상진 시장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성남시장이 국회의원 한 3, 4선 이제 하시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교통수단이나 뭐 건설 인프라 같은 것들 보면은 그 만든 사업주들이 또 있잖아요. 뭐 시행사도 있고 뭐 감리사도 있고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자체 장의 역할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한 사람들의 책임이 면책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곤란하고요. 네. 그거를 다 같이 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의미하는 그러면? 게 아니라 중대 시민재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지금 성남 그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상의 결함, 관리상의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제작을 할 당시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은 이제 유지보수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 그러니까 제작을 하거나 그 유지보수를 했던 사람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삼풍백화점 말고 그 성수대교 붕괴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다 적용이 됐는데요. 그 설계한 사람, 그거를 제작한 사람, 그리고 설치한 사람, 그것을 그 유지 보수했던 사람들 모두 처벌을 받았는데, 사실 일부러 낸 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지만 법조계에서도 엄청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과실범이잖아요. 과실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러 사람의 과실들이 경합해서 어떤 하나의 큰 사고가 발생한 건데, 과실범에서도 공동정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최초로 인정한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아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어떤 설계, 제작, 뭐 그 유지 보수의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자신들이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드러난다라면 그분들 역시도 당연히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꽁트 사례로 좀 가보겠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피자 가게에서 손님이 피자 먹고 나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겁니다. 네. 의식까지 없다라는 이야기였었는데, 이 경우에 그 꽁트 안에 있던 두 인물의 대화가, 아니 쇼핑몰 사장까지도 뭐 피해가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까? 우선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좀 길어서 이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나누면, 예. 우선 식중독이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네, 그거 네.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쇼핑몰 사장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총책임자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봐야 되는데, 먼저 뭐 식중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좀 포함될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식중독의 경우에 그 치료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린다라는 그 가능성은 좀 보기가 힘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식중독 자체만이 그 식중독이 발생은 그게 무조건 뭐 중대시민재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근데 다만 그 어떤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이 식중독에 걸리고 이제 걸렸는데 만약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이제 공중 이용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근데 이제 이 사안, 지금 꽁트 사안만으로 이게 바로 적용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좀 있고요. 그 사례에서는 뭐 의식 불명이라는 말까지만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후에 사망까지 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중대 시민재해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식중독이 뭐 3개월 이상의 뭐 치료를 요하는 정도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대 시민재해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부상은 아니고 질병이지 않습니까? 식중독은. 그러니까 그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그것이 1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대 시민재해냐 아니냐 자체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애초에 뭐 경영주나 사업주나 뭐 쇼핑몰 사장을 처벌하냐 마느냐 문제는 논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쇼핑몰 사장까지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 좀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뭐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꽁트 사례를 보면은 피자 가게 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씨가 아까 그 여자 사장이 그러면 그분이 진짜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쇼핑몰이 큰 쇼핑몰에 있는데 어떤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또 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쇼핑몰이 전체 큰 규모의 쇼핑몰이 있는데 전체가 다 직영이에요. 그래서 그 쇼핑몰 사장으로부터 고용이 된 관계인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는 임대차 관계로까지 좀 나아갈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임대 관계는 사실 건물이나 시설물을 빌려주는 임차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중처법이 임대인한테까지 적용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 사실은 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라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편하겠고 그게 아니라 그 명목상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관계가 있지만 사실상 도급 관계다. 그러니까 뭐 임차인이 말만 사장이지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어떤 지휘 감독을 받고 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사실 그 수익도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그런 그 형태라고 한다면 어떤 껍데기만 임차 관계이지 실질적으로는 도급 관계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아니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겠지만 우리 공투 사안으로 봤을 때는 서로 뭐 옆가게 사장이라고 부르고 뭐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뭐 본인이 사장이 아니면 뭐 장사가 잘 되는 게 그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급만 받아가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점포를 임차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식당을 직접 운영하시는 사장님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꽁트 사례에서는 쇼핑몰 사장이 처벌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오늘 뉴스를 또 보니까 김포에 골드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2량밖에 안 되는데 김포 인구가 엄청 늘어나면서 매일 출퇴근 시간이 거의 뭐 압사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한 두 분이 또 이제 의식을 잃고 뭐 또 119에 실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지하철이나 이제 교통 인프라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가 또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절대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 안에서 또 어떤 인명 피해가 났다. 그것 역시 중대 시민재해라고 또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게 저도 이번에 좀 그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보면서 이 적용 대상이 어떤 건지 정말 좀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사망 사고라는 것은 한 명 이상은 무조건 발생하는 그렇죠. 건데 그것은 전체가 다인가? 해당이 되는데 적용 대상이 또 열거가 돼 있습니다. 나열이 돼 있는데 예. 뭐 일단 법 정문을 보고 시행령을 보고 시행 규칙을 들어가서 별표까지 확인을 해야지 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쭉 보면서 왔더니 이 어떤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철도가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2량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김포의 그 골드라인 같은 예.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뭐 인명사고 나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뭐 10명 이상이 다친다라고 하면 중대 시민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날씨가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요. 먼저 워터파크나 수영장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익사 사고 같은 것도 걱정이 되는. 요거는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선 이제 물놀이형의 유원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중 이용 시설이죠. 네, 이게 이제 종합 유원 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경기도 용인의 캐리비안 베이나 또는 뭐 강원도 홍천의 오션월드 이런 곳들은 아마 이제 이런 일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실내 수영장 여기는 이제 적용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만한 그런 종합 유원 시설에 해당하는 이런 시설들만 이제 거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만 쟁점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좀 그 우리 지역 내에도 좀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리조트 내에 막 수영장들 다 있잖아요. 맞아요. 풀장. 예, 펜션에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라면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합 유원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유원 시설에 해당하려면 안전성 검사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놀이기구가 5개 이상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설치된 유원 시설 중에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뭐 캐리비안 베이나 뭐 오션월드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중처법에 적용 대상은 아니고 물론 익사사고가 발생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내지는 치사상의 뭐 책임을 질 수는 있겠죠. 네. 예. 제가 잠깐 조금 더 첨가하고 싶은 게 실내 수영장이면 무조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제 관람석 수가 뭐 1,000석이 넘거나 그리고 그 건물의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이제 그 건물이 사용되면서 그 해당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넘으면 그때에는 이 법이 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여지가 있는 혹시나 거군요. 또 실내 수영장은 무조건 다 안 된다라고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일정한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안별로 뜯어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라기보다는 그 진짜 이야기 나눠보니까 광범위합니다. 뭐 책임도 광범위한 것 같고 개정 논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느낀 부분인데요. 적용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예. 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디까지 적용이 되지 않는지를 찾는 그러네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뭐 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까지 다 뒤져가면서 이 정도 규모에는 해당이 되고 어느 수준에는 안 되고 이걸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자기가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들께서 이걸 직접 일일이 확인을 하시면 좋겠지만 또 바쁘셔서 다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쉽지 경우들도 않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이게 사실은 이 법 자체가 어떤 사람을 처벌하고 어떻게 혼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중한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예방을 해라, 네. 뭐 준비를 잘 해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내 사업장이 그리고 이 옆에 사업장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부터가 좀 잘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열거하는 예시하는 형태로 좀 이렇게 좀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어떤 이 만들어질 당시 지금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떤 처벌에 좀 중점을 뒀다라면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근을 좀 준다든지 예방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전해드렸습니다. 또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라전 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부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봉사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인사법 있죠. 식사하셨어요? 이 한마디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잇는데요. 네. 오늘은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이면 식사하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 인사말로 정을 나누는 곳이 있어 찾아갔습니다. 이 순천의료원 공원은요, 매주 화요일 오전이면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밥차가 문을 엽니다. 이 오전 9시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이 공원에 밥차가 들어서고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무장한 봉사자들이 천막을 세우고 갖가지 요리 도구로 맛있는 음식을 차려줍니다. 어르신들의 맛있고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랑의 밥차 봉사단을 만나봤습니다. 사랑의 밥차 배식 팀장을 맡고 있는 윤병환입니다. 저는 사랑의 밥차 설거지팀 팀장을 맡고 있는 강원숙입니다. 같이 6년 차예요. 처음 시작과 같이 했어요. 6년을. 어떻게 이걸 하게 되신 거예요, 봉사를요? 저는 애들 키우느라 바빴어요. 바빴는데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원래 항상 마음은 있었는데 못했어요. 바쁘니까. 근데 애들이 좀 크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옆에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봉사 단체 밴드에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찾아서 하다가 정기적으로 이제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밥차 단체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이제 6년 차예요, 저는. 나도 마찬가지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고 또 마을 봉사 좀 한다고 이장도 좀 보다가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게 이제 사랑의 밥차 봉사단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출발하게 됐지.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맡고 계세요? 저는 이제 설거지 팀,
예, 선생님은 배식팀. 이제 다 같이 하긴 하는데 일단 자기 소속이 있어요. 이제 설거지팀 같은 경우는 설거지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배식 뭐 음식 재료 준비도 하고 이렇게 세팅은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설거지가 나오면 그때 이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배식죠. 뭐 우리 이제 뭐 천막 치고 네. 식탁 깔고 의자 깔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오면은 이제 의자에 이제 앉혀드리고 그 안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쓰죠. 그걸 담당하고 있죠.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게 다 각자 알아서 너무 잘하세요. 오히려 많이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나죠. 우리가 했는데 기껏 했는데 어르신들이 안 와가지고 음식이 남으면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배식을 하면 직접 갖다 드리거든요. 여기가 야외니까 위험하잖아요. 갖다 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는 옆에 친구분하고 같이 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한 분이라도 더 오시니까. 어머니 저쪽 안으로 들어가시오. 가만히 앉아 계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주시고 감사의 잘 먹고로 해주신 게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참말로 누가 이렇게 해줄 거야, 뭐. 인력집에서 이렇게 먹고. 와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져 버렸는가? 요 정도면은 어디 가서 밥 먹은 지 2만 원짜리인데, 요 정도면 아주 뭐 특식이지, 뭐 특별식이요. 기분이 아주 좋구만. 먹고도 기분이 좋고, 잘 먹어서 좋고. 부산사에 많지. 독거노인이 많으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아는 사람도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또 밥맛도 좋고 여럿이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땡큐 베리 마치. 하시면서 보람됐다는 일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매주 화요일 날 여기 의료원공원에서 지금 밥차 봉사를 하고 이것도 보람이 되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한 5년 전에 그때 우리가 강원도 고성산불 그다음에 한 3년 전에 구례 그 수해 현장 그다음에 작년에 경북 포항 산불 울진 산불 또 한 10여일 전에 우리가 우리 고장 그 순천 송강 그 산불 이걸 지나고 딱 돌아오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몸은 좀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그거의 보람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곳은 정말 전쟁터 속의 밥차 아닌가? 어떠셨어요, 선생님? 그곳의 밥차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로 눈으로 보고는 그거 못합니다.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불이 이렇게 산에 벌겋게 붙어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톨게이트 지나면서부터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나면서 가까이 가니까 불이 벌겋게 이 산 막 불이 있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끄지? 막 소방 헬기는 정신없이 다니는데도 불이 안 잡히고 산 능성에서 이제 연기가 내려오니까 동네 어르신들 천만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구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계곡 옆에 공터였어요. 그러니까 물도 없죠, 불도 없죠, 비는 오죠. 천막을 쳐도 이제 우리 다 젖은 채로 음식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 수해 현장에 계신 분들 밥을 준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와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밥을 드렸네, 너무 감사해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 하나라도 잘 먹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서 다음 봉사를 또 하고 힘든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거든요. 여기도 딱 처음에 오면은 9시에 모이잖아요. 공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우렁각시 같이 세팅을 쫙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와서 밥을 맛있게 드시고 정리를 싹 하고 이제 말 그대로 쌀알 한 톨 남김이 없어요. 쓰레기도 없이 싹 치우고 이제 딱 돌아서서 보면은 처음에 왔을 때 9시에 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락을 받고 가신 거죠. 재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뭐 아무 때나 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단원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올려서 참가할 수 있는 인원들은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되는 대로 하여간 저희들은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합니다. 밤에 11시, 12시쯤에 정해졌잖아요. 그럼 다음에 5시 반까지 센터로 모이래요. 회원들 밥도 못 먹을 것이고 잠도 못 잘 것이고 그러면 일단 회원들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달걀 삶고 누구는 고구마 삶고
누구는 또 음료수 준비하고 그렇게 왔어요. 저도 사실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한 300명분 했죠, 선생님, 그죠? 네, 300명분 해가지고 점심 드리고 2시까지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2시까지 배식하고 네, 그렇죠. 뭐 설거지 정리 이런 네. 것도 하고 하니까 4시 정도 됐죠. 우리가 철수할 때는 다들 고생하셨죠. 고생하셨죠. 거의 12시간을 그죠 했죠, 그죠? 소방서 직원들, 산불 그 진화대원들, 이번에는 뭐 곡성에서도 오고 여수에서도 오고 군인들, 또 의용소방대 공무원들까지 하여간 한 400명 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말로 이거 표현이 될까요? 이런 기분이 그냥 해요. 그냥 좋아서 합니다. 그냥 뿌듯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우리 밥차 봉사단들은 일주일에 여기 화요일에 뭐 단 한 번 한다고 저희들은 한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이웃이나 부모 형제 자매가 되신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밥을 짓고 드리고 있습니다. 배식할 때마다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보시다시피 이런 분위기에 으쌰 이걸 안 하면은요 찜찜해요. 하루가. 그 기분 아세요? 많은 활력소가 되죠. 삶에.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고 나면 이번 주 숙제를 끝냈네. 다음 주는 또 어떤 분들이 오고 어떤 반찬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드릴까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사실 저도 올해 이제 65세이 돼서 이제 이 밥을 와서 얻어 먹어야 될 판인데 맞아요. 여태왔던 거라 이거 눈으로 보고 어쩔 수도 없이 그냥 또 그래 올 한 해 더 해보자. 올 한 해보다 더 해본 거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순간순간이 보람되는 것 같아요. 딱히 뭐 크게 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이렇게 같이 봉사자들하고 이제 다툼 없이 무사히 얘기하면서 설거지하는 그 순간, 뭐 다 정리가 끝났는 그 후련한 그 순간, 그러니까 아주 행복이 잠깐이잖아요. 길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찰나의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것 같아요. 네, 4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